뉴스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학문의 중요 기능 중에 하나도 바로 합리성과 논리성에 기반한 미래의 예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도 제도라는 것을 중심으로 집단의 행동 방향을 어느 정도 예측하게 만드는 기능을 담당하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정치는 바로 이런 예측의 기능이 현저히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정치가 이런 예측의 기능을 본의 아니게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은 20대 총선이 최악의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는 우리의 정치, 정말 국민들을 불안하게,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2016년 새해 SM5를 만나면 두둑한 혜택이 쏟아집니다. SM5 현금 구매 고객 150만 원 특별 혜택. 밸류박스 조건 시 36개월 1.9% 금리에 100만 원 지원. SM357 고객에겐 스타일 패키지 무료 혜택이. 1월 한 달 놓치지 마세요. 일부 차종 제외. 자세한 내용은 전 시장에서 확인하세요. 학교에서 학원으로 하루가 바쁜 아이들. 숲해설가 최정순 씨는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만나러 가기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했습니다. 숲에도 배울 게 참 많지.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그룹.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오늘도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문재인 대표 지금 상당히 나름대로 뭔가 승부수를 던지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얼핏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영입 인사의 면모를 본다든지. 자, 근데 선대위원장 카드 이게 아주 또 주목을 받고 있죠. 네, 어제 그 사진에 찍힌 문재인 대표 오랜만에 회심의 미소를 좀 지었던 것 같죠? 예. 네, 호남 지역과 비주류의 그 잇단 탈당으로 이 공공에 처했던 문재인 대표 이제 그 회심의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김정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그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그 전격 영입했습니다. 예. 문 대표는 김정인 그 선대위원장 그 영입에 대해서 우리 당을 세계 최악의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실 분 이렇게 소개를 했죠. 또 그 이번 총선을 그 낡은 경제와 새 경제 세력의 그 대결이다 이렇게 선언하게 됐습니다. 예. 이 김정인 위원장의 영입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의외성. 예. 또 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그 1등 공신을 영입한 과감성. 박 대통령 당선의 그 주요 공약이었던 이 경제민주화 정책 입안자를 전면에 내세운 이 상징성. 그리고 이 중도층으로의 그 확산 가능성으로 일단 반전의 계기를 만든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예. 근데 이제 또 여기에 좀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인지 몰랐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나오고 있죠. 네. 그러면은 이게 공동위원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상황이 좀 바뀌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이제 더민주 그 기존의 그 지지층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당장 그 2014년 박영선 비대위원장 때 그 이상돈 중앙대 교수를 이제 영입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못했죠. 네, 상당히 그 반대 여론이 비등했었죠. 예. 그래서 과연 이제 그 기존의 당 지지 세력의 동의를 받을 수 있겠느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장 더민주로서는 굉장히 그 시급한 호남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죠.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그러니까 새누리당 비대위원도 지내죠. 국민행복 추진위원장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또 이 안철수 의원하고도 또 약간 관계가 있었고요. 본인은 4번밖에 안 만났다고. 역대로 이제 또 여권에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네. 과연 그 야권 지지자들이 어떻게 그러다가 반응할지는 이제 좀 봐야 이쪽으로 되겠죠. 네. 이제 또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오셨는데, 예, 뭐 저도 독일에서 하겠고 이분도 독일에서 하겠으니까 뭐. 그렇습니까? 예. 네. 근데 어쨌든 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선대위원장이냐 공동선대위원장이냐 이 부분도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은 어쨌든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이제 김무성 대표 예. 이 대열을 가져갔다. 이렇게 총평을 했죠. 그러면서도 그 김종인 전 수석의 그 경제 민주화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실정에선 조금 과해서 너무 과해서 예. 조금 안 맞았다. 이렇게 약간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예. 이 비상대책위원회 시절에 그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같이 했던 그 이준석 전 비대위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새누리당의 그 출혈이 다른 당에는 그 헌혈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총평을 했는데 어제 이제 그 문재인 대표는 신당 추진 중인 그 천정비 의원과 그 통합하겠다. 그리고 정리가 되면은 뭐 대비직도 내려놓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천정비 의원 측에서는 통합의 원칙이 중요하다. 이런 그 기존의 입장을 좀 고수를 해서 일단은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좀 그렇겠죠. 나왔는데 또 금방 어떻게 그 합치겠습니까? 그리고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이죠. 한상진 창당준비위원장이 어제 4.19 민주묘지에 참배하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로 평가했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죠. 네. 국민의당이 표방하고 있는 중도 노선이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이냐. 예. 이런 이제 근본적인 의문을 좀 제기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어제 그 4.19 묘역을 찾았는데요. 네, 안철수 의원 등과 같이 찾았죠. 이 신당 신고 일정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한상진 위원장 이제 나라를 세웠다는 점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라 부르는 게 맞다. 이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자였다. 그 씨앗이 성장해서 4.19 학생혁명으로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안철수 의원도 그 공과 가를 같이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거들기도 했는데요. 네, 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며 합리적 개혁을 이제 추구하겠다. 이런 그 국민의당의 그 좌표를 제시한 발언으로 해석이 되지만 그러나 그 부정선거와 이 장기 집권 시도로 4.19 혁명을 야기한 장본인을 어떻게 마치 4.19 혁명을 이끈 것처럼 평가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비판이 나왔죠. 그러자 예. 한상진 위원장 예. 일단은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었다. 이렇게 예. 좀 선을 그었다고 하죠. 좀 아까 우리 김종인 위원장도 서강대 교수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경제학과. 자, 한상진 위원장도 서울대 교수 출신인데 여자의 변신은 무죄 이런 얘기 있죠? 이제 그런가요? 학자의 변신은 무죄. 아마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학자의 변신은 사실은 무죄이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네. 어쨌든 뭐 다 무죄, 일단 무죄 추세인 것 같은데요, 뭐. 그리고 새누리당이 어제 하루 종일 안대희 전 대법관의 이 출마 지역 문제 이거 가지고 아주 뉴스에 초점이 됐었는데 말이에요. 네, 그렇죠. 뭐 험지 출마론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자 이제 안대희 전 대법관 발끈하면서 중대 결단 심경까지 그 토로하기도 했었는데 예. 김무성 대표가 어제 오전에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서울 출마 지역 본인이 결정하기로 했다. 네. 이제 공을 넘겼죠. 그러자 안대희 그 전 대법관 오후에 이번 주 중에 결정하겠다. 이러면서도 이 당선도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교적 솔직하게 심경을 이제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그 당연하죠. 네. 그러자 이제 그 강승규 새누리당 그 마포갑 당원협의 위원장이 좀 발끈했습니다. 예. 안 전 대법관이 그 마포갑 출마를 좀 타진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 새누리당 그 승리를 위해서는 그 진정한 험지로 가셔야 된다. 또 이렇게 그 험지론을 들고 나왔고요. 그러고 이제 어제 그 새누리당 그 외부 영입인사 변호사 사인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이 시간에 험지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들이 이제 그 수도권 지역에 출마해서 그 친노 운동권 의원을 그 심판하겠다. 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죠. 지금 강승규 위원장이 반발했다는 사실 자체는 김무성 대표가 전략공천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바닥에서는 전략공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 아니냐.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꾸 험지험지 그러고서 어디다가 이거 사실 전략공천 안 한다는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말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기간제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 조속히 처리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법안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압력을 가장 많이 받는 측이 이제 제가 볼 때 새누리당 측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새누리당 제가 조금 아까 얘기를 했지만 험지 출마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가지고 좀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내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자 최고위원을 맡고 계신 새누리당 이인재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요 얘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 그 외에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새누리당의 출혈은 다른 사람에게 헌혈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자, 어쨌든 김종인 전 수석,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장, 이게 공동이냐 아니냐는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가 지금 글로 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예. 지금 이렇게 깜짝 쇼 같은 인재 영입은 정말 이 정치에서는 정상적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체성을 전혀 달리한 그런 그 쪽의 인사를 중간 특별한 그 과정 설명도 없이 이렇게 제1야당이 그것도 중요한 직책으로 영입하는 것은 국민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자기들만의 정치가 아니고 국민을 보고 하는 정치인데 왜 그분이 그런 이동을 하게 됐는지 지금이라도 늦었더라도 좀 충분히 설명하는 게 좀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경제 민주화 많이 이루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현 정권이요. 뭘 가지고 경제 민주화를 했다는 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비판도 하고 사실 그동안 행보를 보면 야권 쪽으로 갈 거 아닌가 이런 예측은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가는 건 좋은데 왜 자기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 말하자면 정책 최고 브레인 아니었습니까? 예. 그분이 왜 그리 이동을 하는지, 정치성이 다른 당으로 이동을 하는지, 국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이분이 좀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셨죠. 안철수 의원하고 본인은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4번 만났다고 하는데 멘토라는 얘기를 가끔 들은 적도 있었던 걸로 제 기억이 물론 잘못될 수도 있죠. 그러나 멘토는 멘토지. 지금 선대위원장이라는 자리는 그렇게 간단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도 공동이냐 아니냐 가지고 아직 말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요. 그 정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지금 이 김종인 위원장 얘기뿐만이 아니고요. 이 노동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노동 5법. 이 중에서 기간제법을 뺀 4개 법안이라도 빨리 통과시켜달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새누리당은 원래 5개 법을 패키지로 전부 통과시키려고 했던 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5개 법은 서로 이렇게 핏덩어리가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핏줄이 연결된 것처럼 한 덩어리인데요. 지금 야당이 이제 시간은 자꾸 가는데 철벽처럼 무조건 악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궁여지책으로 대통령께서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기간제법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더 논의를 하고 우선 4가지라도 빨리 이번에 좀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호소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야권을 비롯한 노동단체는 파견법이 제일 문제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노동개혁은 노동단체가 박수 치면서 개혁을 한 일이 없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독일도 아주 격렬한 반대를 뚫고 개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단체를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노동단체는 수많은 또 관련 조직들이 모여있는 집합체 아닙니까? 그중에 또 금속노련이라든지 이렇게 몇 군데에서 자꾸 저항을 하니까 그걸 대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대하는데 그러나 이제 노동개혁 성공시키면 그게 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경제가 살아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기존 근로자들도 임금도 올라가고 고용도 안정되고 다 노동자 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영국도 그랬고 독일도 그랬고 미국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야당은 노동단체 입장도 잘 들어야 되지만 국가 전체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이 지금 노동단체 반대하는
그대로 대변하면서 악법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틀어막고 있으니까 선진화법을 방패 삼아서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근데요, 지금 독일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노동단체 쪽에서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독일 같은 경우에 베트립스라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트립스라트라는 게 회사 내에서 그러니까 노조 측하고 경영자 측이 함께 모여서 결정하고 이런 구조요. 이런 논의 구조가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자면, 뭐, 파견제법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그 쉬운 해고라고 노동계 쪽에서 주장하는 그 해고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기준도 그런 게 있으면 세울 수 있는데 우리나라 그런 것도 없는데 이런 거 무조건 바꾸려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객관적으로 잘 설계해서 아주 신중하게 해고나 이런 게 이루어지도록 오히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입법으로 그거 만들자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즘 이야기하는 뭐 특히 노동단체나 야당이 쉬운 해고다 이렇게 자꾸 선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하고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판례에 의해서 성과를 전혀 못 내는 근로자를 전직 훈련도 시키고 또 전환 배치도 하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해고가 가능하다 이런 판례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사용자 측에서 그런 판례가 있으니까 그거 핑계대고 자꾸 함부로 해고하면 또 근로자는 저항하고 소송이 발생하고 회사 분위기가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심사평가 기관도 만들고 그다음에 전환 배치나 또 이 전직 훈련 이런 절차도 다 만들어 가지고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질서 있게 이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쉽게 해고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노릇이죠. 근데 이제 많은 사실 요새 같은 노동 환경 속에서는 불안해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노동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불안해하시지만 그러나 최소한도로 개혁을 줄이는 하고 게 나면 필요하죠. 오히려 더 좋아진다니까요. 오히려 더 좋아진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요. 지금 다음 주 화요일 날 노사정리를 탈퇴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노동개혁 협상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노사정위원회 이야기하면 좀 길은데요. 이제 IMF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 이거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뭐 원래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이거 한 번도 제대로 운영된 일이 없습니다. 이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노동 개혁이 이루어진 일도 없거든요. 그리고 노동단체들은 계속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했습니다. 자, 요번에 이 사회적 합의는 소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한국노총 그 고통스러운 결정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정말 감사하고요. 또 국제사회도 지난 9.15 노사정 대타협을 아주 기적 같은 일이라고 칭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내부 사정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나 노사정 합의는 사회적 합의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허물을 수가 없어요. 파기할 수 없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도 법정 사유 없이는 파기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노총 측은 새누리당이 거짓말했다고 그러던데요. 그거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는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 그 원칙에 기초해 가지고 지금 입법으로 개혁해야 될 5가지를 국회에 제출해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내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공천룰이 확정이 됐는데요. 그죠? 공천룰이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얘기, 가산점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선관위는 가산점 주는 이 당내 경선에서 불복해도 또 출마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험지 출마 얘기도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자, 먼저 험지 출마 얘기부터 해보죠.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인재 최고위원께서는. 그러니까 험지 출마는 어려운데 나가서 떨어져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만큼 인지도도 높고 또 국민의 신망이 높은 이런 거물들이 좀 쉬운 데 가서 이렇게 쉽게 당선되는 것은 당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안 되고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게 좋은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당이 어려운 곳에 가서 당당하게 승리하면 당에도 큰 도움이 되고 본인들한테도
더 정치적으로 더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좋은 긍정적인 면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 거물 이인재 최고위원께서도 거물이시잖아요. 저는 제 지역이 예.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인재 최고위원께서는 그 이인재 최고위원의 지역구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다. 예. 여기는 아주 참 선거 정말 힘든 지역이죠. 예. 예. 근데 솔직한 얘기로 지역구 계신 분들이 다 자신의 지역구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아마 강남 3구 빼놓고 다 험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 수도권은 다 어려운 곳이죠. 예. 다 어렵죠. 대구는 다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험지 출마론 얘기 나오면서 이게 전략 공천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예. 이제 어려운 데로 가더라도 우리 당내 경선 룰에 의해서 경선을 치릅니다. 예. 경선을 치러도 후보가 되는데 큰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국민의 지지가 높은 분이 경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전략 공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 자, 거기에서 가산점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아주 혼란스럽더라고요. 정치적 소수자라고 그러는데 청년이라든지 장애인 또 여성, 또 특별한 국가 유공자 이런 분들에게 좀 드리는 것인데 이게 큰 나라들은 사실 이게 없습니다. 이런 제도가요. 근데 이제 유럽의 좀 작은 나라들은 이런 제도를 두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이제 민주주의가 본 궤도에 올라가고 또 이제 여성들 정치 경제 진출도 활발해지고 하면은 자연히 이제 없어질 텐데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아주 신중하게 정치적 소수자 배려하는 차원에서 했고요. 예. 아까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이제 가산점을 받고 후보가 되면 이제 그 가산점 때문에 떨어진 후보가 이제 풀복에서 출마할 수 있는 하는 문제는 법적으로는 현재 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못하게 하는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그럼 아직 통과는 안 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험지 출마 이런 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정유아 국회의장은 광주 출마설도 나오는 모양이에요. 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인재 최고위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생각에 여유가 있어야 한다. 오로지 자신으로만 채워지면 해낼 수 없다. 중국 거대 미디어 그룹인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회장이 한 말입니다. 마윈 회장은 10주년 창간식에서 짙은 화장과 로커 복장으로 라이온킹의 주제곡을 부르는 기행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만큼 자신의 취미 생활을 즐기는 모습으로도 유명합니다. 일과 휴식이 비례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낡은 생각입니다.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과 휴식의 공존, 대한민국 직장인의 꿈입니다. YTN 라디오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은 U+ 비즈 스카이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세 인생 가수 이혜란입니다. YTN 라디오 들으시면 빠른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전 7시 신율의 출발의 새 아침을 들으시면 수백 가지 시사 정보 꽉 잡으실 수 있고요. 오후 3시와 4시 YTN 생생경제 굿모닝 굿라이프를 들으시면 100세까지 부자로 사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FM 94.5 YTN 라디오는 재밌다고 전해라.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KT. 상큼발랄 대학생도 개성 만점 전문가도 능력 탑재 직장인도 하이마트 PC대전에서 자신만의 PC를 찾아보세요. 1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자세한 행사 내용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수지처럼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왜 첫 번째로 가본 스키장은 평생 마음속에 남는 걸까요? 눈앞에 펼쳐진 수십 개의 슬로프와 푹신한 눈의 감촉, 아름다운 눈꽃까지. 내 아이에게 이런 아름다운 기억을 남겨줄 스키장은 오직 용평뿐입니다. 스키 첫 시작은 용평에서. 용평 리조트. 히어로즈 시즌5네? 어디서 구했어? LTE 비디오 포털. 혹시 베테랑도 구할 수 있어? LTE 비디오 포털. 나 어제 응답하라도 못 봤는데. LTE 비디오 포털에 다 있다고. TV, 미드, 영화, 지식까지 세상의 모든 비디오 LTE 비디오 포털. 통신사 관계 없이 지금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LTE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윤려원액. 뭐라 빠르면서도 저렴한 기가 인터넷이 나와? 그 무슨 이상한 소리냐? 밴드기가 출두요! 속도는 기가라 빠르고 요금은 휴대폰이랑 묶어서 저렴한 밴드기가. 속도에서 요금까지 기대 이상 밴드기가. 기가 인터넷도 이상하자. SK 브로드밴드. 가입 문의는 1062요. 잘 아시는 볼레로. 똑같은 멜로디와 리듬이 무려 15분간 반복되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작곡가 라벨은 말하죠. 이 곡은 내 유일한 걸작이다. 그러나 음악이 없는 실험일 뿐이다. 대한항공 파리 주7회 A380 운항. Korean Air. 에이스 고객 지성. 침대를 말하다. 신혼가구 좋으면 집들이 때 잠깐 뿌듯하겠지. 근데 침대 좋아봐. 아침마다 몸이 뿌듯할걸?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오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예, 지금 이제 교통 상황, 출근길이 슬슬 시작할 때죠.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7시 40분 15초 지나고 있는데요. 김재훈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도심 들고 나는 길 중에 성산로가 연희나들목에서 이대 후문 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통일로의 경우는 오늘 홍은 부근 일대로는 여유가 있는 편인데 이후로 무학재부터 독립문 지날 때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마포대로도 마포대교 북단에서 충정로역 쪽으로는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고요. 한강대로도 한강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는데 이후로도 서울역 쪽으로 이동하는 길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예, 제가 앞서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 안철수 의원의 멘토로 불리던 김종인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으로 전격 영입이 됐죠. 자, 과연 이 부분을 지금 당내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병헌 최고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예. 자, 김종인 전 수석의 영입 공 많이 들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 체제 정비를 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예. 또 김종인 박사께서는 이른바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이라고 볼 수가 있죠. 대한민국에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경제도 어렵고 우리 당도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른바 가장 적절한 인사를 저희들로서는 영입을 해서 우리 이 당이 중도 개혁 정당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보다 좀 분명히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당내 혼란을 이제 잠재우면서 그 바닥을 치고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변곡점을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죠. 예. 근데 이인재 최고위원 저희가 앞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좀 사실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 경험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멘토, 새누리당의 이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 안철수 의원의 멘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김종인 위원장의 영입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예. 그 혼란이라고 어떤 측면에서
어떤 그 진영의 프레임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김정인 박사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뭐 일종의 행복추진위원장이나 경제멘토 이렇게 한 것 자체가 그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갖고 예. 이분을 경제 멘토로 모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집권 이후에 생각이 달라지셔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일종의 의지도 예. 또는 철학도 없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예. 이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박근혜 정권 스스로가 예. 경제민주화라는 정책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안철수 대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똑같은 뭐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특히 이제 안철수 대표님과의 그 어떤 인연은 안철수 대표께서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그런 그 나름대로의 철학을 이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함께 했던 것이고요.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경제민주화의 나름의 아이콘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앞장서서 제기했던 분으로서 나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현재 지금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이른바 소득 불평등과 예.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 예. 어떤 이념적 틀의 성격보다는 알겠습니다.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수용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김종인 위원장의 이념 성향이 그럼 중도 보수라고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지금 경제민주화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걸 보수적인 입장이다, 진보적인 입장이다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경제민주화는 우리 사회에 지금 널리 깔려 있는 말씀드린 소득 불평등이나 경제 양극화의 문제를 사실상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보다 보수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분의 과거의 정치적 정당, 그러니까 정당에 소속됐던 것을 쭉 본다면 최소한도 중도 진보라고 보기는 힘든 거 아닌가? 전 그걸 여쭤본 건데요. 중도 개혁 정당, 중도 개혁 정도의 이념적 지평을 갖고 있지 않는가. 내지는 극단적으로 이걸 프레임으로 따진다면, 이념 프레임으로 따진다면, 중도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희들로서는 오히려 이와 같은 분의 영입이 우리 당이 예. 중도 개혁 정당으로서 외연을 보다 더 확정시키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예전에 이상동 교수의 영입 문제, 박영선 비대위원장 시절에요. 네. 근데 그때는 당내에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잖아요. 네. 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동 교수와 이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그땐 반대고 지금은 잠잠한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본 거거든요. 네네. 그것은 좀 아무리 생각하신 것 같지 않고 단순히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상동 교수님하고 김정인 박사님하고는 좀 결과 이 어떤 차원이 좀 틀리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요? 경제 전문가로서의 김정인 박사는 나름의 독특한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서 어떤 개혁 어떤 경제론에 있어서 사실상 아주 비중 있는 그런 분으로서 평가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공인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죠. 이상동 교수님은 조금 다르고요. 네. 어떻게 다를까요? 그건 제가 더 이상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당내에서, 이게 당내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김종인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나는 공동성대위원장인지 몰랐다. 네. 공동자 들어가는지 난 몰랐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거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리는 좀 해야 되겠지요. 예. 이제 저희들로서는 이제 광주 전남의 어떤 대표하는 그런 이제 보다 더 또 지금 김종인 박사님과 더불어
그 광주 전남을 대표하는 분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던 것인데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충분히 소통은 안 된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의논을 해서 지도부 차원에서 조정을 해야 되겠죠. 예. 근데 그러면 공동선대위원장이 단독선대위원장으로 갈 확률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거는 지금 저희들로서는 처음부터 광주 전남의 인사를 염두에 두고 김종인 박사님을 접촉을 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예. 공동은 그러니까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죠? 네네. 근데 광주 전남의 대표성이 있나요? 김종인 수석이? 아니 김종인 박사님이 지금 한 축을 담당하고 한 축을 담당하시고 광주 전남 쪽에 이제 지금 한다 이 하자는 것이 보다도 광주 전남과 지금 전북의 정서는 또 저희들은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김종인 박사님은 이제 전북 물론 이제 호남을 대표하는 인사이기도 하십니다만 또 보다 더 지금 현실적인 그런 정치적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광주 전남 쪽에 출신의 인사를 저희들로서는 또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죠. 자, 광주 전남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교동 쪽은 다 떠났습니다. 사실은 전명원 최고위원께서도 동교동과 무관하지 않지 않으십니까? 그죠? 예, 저는 동교동에 사실상 그렇죠. 적자로서의 막내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예. 근데 다 떠나시니까 어떠세요? 아이고 마음이 참 아프고 허전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착잡한 심정이죠.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 없는 야당, 제1야당 존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동교동이 호남을 상징하는 호남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호남의 어떤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등을 돌린 것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앞으로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과 아무래도 우리 지금 더민주당이 호남에서 경쟁이 좀 불가피하게 되는 측면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이와 같은 선대위 체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당의 리더십 정비와 앞으로 새로운 그런 정책적 노선과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인다면 다시 한번 우리 호남들이 저희들에게 기대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전병헌 최고위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죠.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